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너그럽게 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강의 제목을 기도로 살린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 제목은 강의 도중에도 한번 나오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을 때 낙동강 전선이 바로 그 전선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10분의 1만 남기고 90%가 전부 북한의 손에 들어있었을 때,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전 국민들이 전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전부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으로 기도로 살린 대한민국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현장, 모든 구석구석, 또 모든 활동,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음을 저는 이번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또 한 번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 준비를 해놔놓고 저 혼자서 한번 연습을 해보니까 강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요 모니터 순서가 약간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좀 넘겨가면서 그래 하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우선 전쟁 일어나기 전에 6.25 전쟁 이전에 우리나라에 혼란스러웠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바로 6.25 전쟁 발발 상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6.25 전쟁이 과연 누가 발발을 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철이죠. 제가 한 며칠 전에 어떤 매체를 그냥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가 그걸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정의당 소속 어느 구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시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다가가서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건 뭐하러 물어봐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기자가 또 가가지고, 그러면 6.25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야 당연히 미제국주의자들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아직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하면서 굉장히 좀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섬찟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여러분 성도님들 모니터에 보시면, 모니터 오른쪽에 보면은 문서 2장이 보일 것입니다. 이 문서는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가서, 스탈린 형님, 내 저 남반부 애들 통일 좀 시키려고 하니까 좀 승인해 주시오. 그리고 무기도 좀 주시오. 하고 스탈린 앞에 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그거 좋은 일이구만. 그래, 내가 승인해 주지. 그럼 내 무기도 줄게. 이래가지고,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 계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니터에 보이는 이 문서가, 이 문서에 6.25에 대한, 누가 6.25 전쟁을 발발했다는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그럼 언제부터 공개가 되었느냐? 우리가 1990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비밀로 관리되었던 많은 문서들이 비밀이 해제되면서 일반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 문서 중의 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1990년 이 문서가 바로 이제 공개가 되면서 6.25 전쟁의 원인, 발발의 주체가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휴전선에 놓고 그때는 38선이죠. 38선 전역에 걸쳐서 이제 남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에치슨 국무장관은 그때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인데 그때 이제 미국은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중에 밤에 한 9시 정도 됐는데 에치슨 국무장관이 이제 전화로 보고를 하면서 각하 걸려났습니다. 지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놈들이 지금 쳐내려오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그래 뭐야 그래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선 급하니까 빨리 두 가지를 조치를 했습니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한 개 대대 540명을 바로 급하게 비행기로 우리나라로 실어보냅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긴급 소집을 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엔 안보리를 소집을 하고, 유엔 안보리는 왜 소집을 하느냐? 우리나라의 유엔군을 파병을 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에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미영퍼중소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다섯 나라입니다. 이게 다섯 나라인데, 그런데 이 상임이사국은 전 다섯 개 나라가 전부 다 안건에 대해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소련이 거부권 행사를 안 했을까?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이때 소련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때 소련은 왜 참석을 안 했느냐? 소련은 상임이사국 5개 중에 한 나라를 교체를 하기를 원하면서, 그게 자기들의 의견이 관철이 안 되니까 이 상임이사회에, 나는 이 의견이 관철이 될 때까지 상임이사회에 보이콧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상임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너가 빠지면 더 좋아, 우리는. 그래가지고 미영퍼중 이 네 나라가 의결을 하게 되어서 이제 한국에 대한 파병안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소련은 여기서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한 개가 있어요. 미영퍼중소 이 네 나라, 다섯 나라 중에서 중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중국은 어떤 중국일까요? 여기서 중국은 대만입니다. 이 대만이 계속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있다가 한 1년쯤 뒤에 중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은 이 대만을 중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안 바꿔주면 우리는 상임이사회 앞으로 참석 안 해, 이래가지고 참석을 안 했던 겁니다. 만약에 소련이 상임이사회에 참석을 했다면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했겠죠.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이 전쟁에 유엔군을 가서 그걸 막아내겠다는데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하죠. 그런데 소련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없이 네 나라가 그대로 통과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저는 그 잠언 1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 참으로 정말 그래 맞구나, 정말 이 말씀이 꼭 맞구나 하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6.25 전쟁 중에 수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그 많은 전투들 중에 중요한 전투 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해협 전투입니다. 대한해협 전투는 6.25 전쟁 발발 당시에 우리나라는 해군은 군함이 딱 한 척 있었는데 그것도 6.25 발발하기 2달 전에 미국에서 정말 패선시켜가지고 구속에 처분해놨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때 1950년 2월 달에 미화 6만 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를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하와이, 괌을 거쳐서 오는 도중인데 이 배는 전투함이 아니고 미국에서 2차 대전 때 해안경비함으로 쓰던 배이기 때문에 포가 없습니다. 그냥 기관포 한 3문인가 있었어요. 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도중에 괌에서 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3인치 포를 설치를 하고 또 포탄을 100발을 사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포탄 100발이고요. 저 배에서 쏘다 보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1950년 4월 20일 날 6.25 발발하기 2달 전에 진해항으로 입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배가 진해항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2달 후에 6.25가 발발이 됐는데 우리 해군은 배를 가지고는 왔지만 사격 훈련을 한 번도 못하고 나갔어요. 포탄 100발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몇 번 쏘고 나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이래가지고 실사격 훈련을 한 번도 못 하고 그냥 더미탄이라고 있습니다. 그 포탄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폭발 안에 화약이 없는 탄 더미탄을 가지고 장전 훈련하고 그 다음에 또 포를 쏟아보면은 고장이 나니까 고장 채취 훈련하고 또 조준 훈련 이런 훈련만 하다가 6.25를 맞이해서 1950년 6월 25일 저녁 8시경에 동해바다 경비 임무 수행차 진해를 출항해서 가던 이동 중에 저 대마도 근해에서 수상한 선박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식별을 해본 결과 식별을 하면서 쌍형을 딱 보니까 저 배에 기관포가 딱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거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로 위협 사격을 바로 가게 됐습니다. 그 위협 사격을 하니까 저쪽 배에서 바로 응사가 들어왔어요. 이거 그때부터 이제 교전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전을 하던 중에 새벽 1시경에 대해서 저 북한 공작선이 3인치 포를 맞고 침몰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병 2명이 순직을 하게 되는 또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투가 상당히 중요한 전투인데 왜 중요한 전투냐?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 배는 침몰을 하면서 다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누가 탔는지 무슨 임무를 하러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전쟁에 대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할 때는 여기에는 북한 공작원 약 600명 정도가 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사람들은 부산 근처에 상륙을 시켜서 우리나라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이동 중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데 우리 그 추측은 사실 추측이라기보다는 거의 사실이라고 우리 판단을 합니다.
여기 지금 모니터에서 보이는 이 배가 백두산 함입니다. 이 참 많이 낡았죠. 자, 이게 이제 백두산 함이 침몰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에 보이는 배가 우리나라 한국 해군의 이지스 함인 세종대왕함입니다. 2024-25년 해군 영감에는 대한민국 해군을 세계 5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니터는 2024년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 미국의 CNN 방송에서 이런 보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대왕함 사진을 두고 이 배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실제 CNN 앵커가 실제 했던 그대로 제가 영어로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This warship is the best warship in the world. 이 군함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군함이다. But it's not American. 우리나라 배가 아니다. It's Korean warship 세종대왕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은 미국 군함은 성능은 좋지만은 우리가 한 척을 만들 때 중국은 세 척의 군함을 만든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성능이 똑같은 성능을 가진 배를 중국하고 같은 속도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군력을 정강을 시켜야 되는데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이거는 혹시 검색을 해보실 분은 2023년도 CNN에서 세종대왕함에 대한 보도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중국은 340척의 전투함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은 290척의 전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전투함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넘어가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조선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군함 만드는 조선소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미 관계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 그것도 좀 이상한 상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제가 CNN에 직접 이 보도를 들은 건 아니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제 이 보도를 봤는데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바로 욥기 8장 7절의 말씀, 너희 시작은 미미하였지만 그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로다. 우리 정말 미미하게 우리 해군 시작했습니다. 해군 창설할 때 군함 한 척 없이 창설했습니다. 그러던 해군이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 5위의 그 해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를 볼 때 너무나도 지금 우리는 장대해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한해협 전투를 이제 소개를 마치고 그다음 오산 중미령 전투라는 전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6.25 최초로 미군하고 같이 벌였던 미군과 북한군이 벌였던 전투입니다. 오산 중미령 전투에 참가한 미군은 트루만 대통령이 전쟁 발발 보고를 받고 한 개 대대를 즉각 파병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때 바로 파병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의 스미스 대대, 스미스라는 사람이 대대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대대 540명입니다.
이 오산중미령 전투에서는 북한군이 5,000명, 그 다음에 북한군은 소련제 T-37 탱크 33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소련 T-37 탱크는 전 세계 탱크 중에서 가장 무적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이 바주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어깨 짊어지고 이렇게 쏘는 그 바주카포를 이 탱크에 쏘니까 포탄이 맞고 튕겨 나오더랍니다. 그 정도로 속수무책인 그런 상태. 병력도 10분의 1밖에 안 되죠. 무기도 뭐 잽도 안 되죠. 이런 상태에서 오산중미령 전투를 하면서 미군 540명이 6시간 반을 시간을 끌으면서 이 6시간 반이라는 게 우리 그 한국 6.25 전쟁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6시간 반 동안에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은 그런 전투, 아주 의미 있는 전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북한군 입장에서는 이 6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아마 보니까 미군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직 올 때가 멀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하고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열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야 이거 좀 우리 다시 재정비하고 뭔가 좀 다시 각오도 새롭게 해서 나가야 되겠다. 한 3, 4일을 여기서 버티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우리한테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다시 이 북한군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산 중미령 전투에서 우리 그 미군 스미스 부대는 160명의 사상자를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에 낙동강 전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낙동강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과연 미국 본토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시기에 미국 본토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전황이 너무나도 위태롭다.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한국 정부와 유엔군을 후퇴를 시켜서 대마도로 철수를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후위를 기약하자 하는 이런 그 논의가 한참 벌어지고 있었던 그 시기인데 제가 낙동강 전투에서는 두 인물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한 명은 워커라는 그 낙동강 방어선의 최고 지휘관인 워커 중장, 미국의 워커 중장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다부동 전투를 책임을 지고 있던 국군 제1사단장인 백선엽 준장이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낙동강 강면을 쫙 따라서 워커 라인을 설정을 하고 대원들에게 이 워커 라인 뒤로 너무 물러나지 마라. 워커 라인 뒤로 물러나지 마라. 우리가 갈 곳은 물속밖에 없다. 이건 배수진인데 전술을 아는 사람들은 배수진은 함부로 치는 게 아닙니다. 죽을 각오가 안 됐으면 배수진 못 칩니다. 그래서 워커 장군은 이 배수진을 치면서 stand or die를 외쳤습니다. 지키느냐 아니면 죽거나, 지키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우리가 못 지키면 죽는다. 그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그 부대원들을
설득을 하고 부대원들에게 사기를 악량을 시켜줘가지고 이 낙동강을 전선을 지켜낸 그는 지휘관입니다. 그 다보동 전투에서는 우리 백선엽 장군이 이제 국군 1사단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중공군이 아니고 북한군의 그 공격이 너무나 거셌습니다. 너무나 거센 공격 속에서 병사들이, 도망을 가는 병사가 속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는 병사들 앞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끝이다. 우리가 갈 길은 저 낙동강 물속밖에 없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만약 후퇴를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쏴라 하면서 이 대원들을 막 격려를 하고 또 사기를 시켜줘가지고 유확산 고지라고 있는데, 이 고지가 굉장히 전투에서 중요한 고지인데, 그 다부동에 있는 유확산 고지를 그 다음날 이 사기 총천한 이 병사들이 가서 유확산 고지를 다시 탈환을 했어. 또 이 낙동강, 다부동은 경북 칠곡에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경북 칠곡이라 하면은 그때 당시로서는 제일 이제 북쪽이죠. 북쪽.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또 이 워커 장군하고 이 백선엽 장군, 이 두 지휘관이 결국 그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백선엽 장군 사전입니다. 이제 여기서 낙동강의 기적, 기도로 살린 대한민국이라는 오늘 강의 제목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낙동강 전선에서 군인들은 피로써 낙동강을 지킬 때, 목회자와 성도님들은 밤낮 없이 눈물의 기도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다음은 그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 강의할 내용을 많이 해버리더라고요.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 확률 5000분의 1의 도박입니다. 아침에 그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인천이란, 혹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뭐 밖으로 나갔던가 인천으로 들어가 보던가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은 있는가 계신가 잘 모르겠는데, 인천은 수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좁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낮아요. 또 갯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큰 배, 또 대규모 선단이 들어가서 작전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지형입니다. 그런데 모든 참모들이 인천은 안 된다. 여기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상륙을 할 수 없는 장소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너희들이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인천을 택했다. 이 말은 우리 참모들이 다 반대로 하듯이 저 북한 놈들도 여기에는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방어가 허술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천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9월 15일 인천으로 들어가서 인천 이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고, 또
13일 후에 9월 28일 날에는 서울을 다시 우리가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서울의 중앙청,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청사입니다. 정부청사에 인공기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가 밀려가면서 인공기가 개양이 되어 있는 그 중앙청에 다시 그 인공기를 내리고 우리 태극기를 개양했던 게 이제 9월 29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을 함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반격 작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반격 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는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군의 주력은 지금도 저쪽에 남쪽에 딱뚝만 그 근처에 있습니다. 허리가 잘려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사실은 병사가 별로 없습니다. 병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아있던 허리가 잘려가지고 북한으로 못 돌아가고 남한에 남아있는 이 북한 그 병사들이 그 태백산맥, 태백산, 그 다음에 저 충청도 쪽에 있는 덕유산, 지리산, 이 등지에 숨어서 게릴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치산입니다. 우리 태백산맥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책도 있었죠. 이게 다 이걸 배경으로 해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격작전을 하면서 이제 반격작전이 시작이 됐는데 그 해 10월 1일 날 드디어 우리 국군이 38선을 통과해서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은 다 무슨 날인지 알죠? 국군의 날입니다. 그 국군의 날을 우리 국군이 6.25 전쟁 때 38선을 통과한 날을 기념을 해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중공군이 위기를 느낀 중국이 중공군을 개입을 시킵니다. 중공군이 개입할 이 당시에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저 두만강 끝에 소련하고 그 국경 지역까지 다 우리가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진짜 통일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이 통일 일보 직전에 이 중공놈들이 와가지고 중공놈들이 1950년 10월 19일 날 압록 밤에 몰래 압록강을 동항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5일 날은 우리 국군 제6사단하고 최초의 중공군하고의 최초의 전투를 벌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많은 전투를 다 소개는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 정도로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공군들은 여러분들 인해전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인해전술이라면은 사람이 바다같이 몰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130만 명이 들어왔는데 중공군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전했던 사람들 회고록에 보면은 쏴도 끝이 없이 몰려 들어오더라. 죽은 자기들 그 중공군들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돌리니까 공격하는 쪽에서도 지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공군들이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통일 일보 직전에 또 뜨거운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꼭 소개를 하고 싶은 전투가 있는데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이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 1사단 미 해병 1사단 15,000명하고 중공군 7개 사단 12만 명이 걸린 전투인데 여기 장진호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저 백두산 줄기를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 개마고원이라는 데가 있죠. 우리가 다 배웠죠, 개마고원. 이 개마고원에 해발 1000에서 한 1300m 정도에 있는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이 인공호수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미군 1사단하고 그 중공군하고 벌였던 전투인데 이때 당시 기온은 영하 30에서 45도의 추위였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영하 45도 추위. 그때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매일 시속 60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전사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추운 전투였다. 가장 치열한 전투, 또 가장 극한의 전투였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3대 동계 전투라고 하면은 장진호 전투, 그 다음에 스탈린그라드 전투, 그 다음에 겨울전쟁, 이렇게 세 전쟁을 꼽는데 그 중에서 장진호 전투를 제일 첫째로 꼽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3,6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중공군은 5만 명이 전사 또는 동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석학 홀버스템이라는 사람은 그의 유명한 저서 중에 The Coldest War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The Coldest War에서 홀버스템은 이때의 추위는 중공군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었다. 우리의 병사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이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봐도 너무나 정말 추웠던, 사실은 이 추위는 양측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각 식량, 의약품, 모든 보급품, 그 다음에 심지어 유류까지도 다 얼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총이 너무 춥기 때문에 쇠가 약간 수축이 되는데 그럼 발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허공에다 대놓고 격발을 하고 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 총열이 얼지 않게 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투에서 미군은 3,600명의 사상자가 나고 또 중공군은 약 5만 명의 이 사상자가 났는데 이 전투로 인해서 중공군이 완전히 이제 기세가 꺾여가지고 동부 전선에서 진격을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어떤 그런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아주 좋은 이제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흥남철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장진호 전투는 우리가 이제 철수를 지금 중공군에 밀려가지고 우리 국군이나 미군이나 유엔군들이 흥남 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중공군한테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철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포위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철수를 하게 된 그런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다 이제 성공리에 철수를 하게 되는데, 꼭 제가 미담으로 소개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빅토리아호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내용으로 빅토리아호는 조그마한 화물선입니다.
사람이 한 60명 정도 탈 수 있는 조그만 화물선입니다. 그때 이때 흥남부두에는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내 좀 태워줘라, 내 좀 태워줘라 하면서 지금 막 발을 구르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빅토리아호의 선장이, 라우 선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기름, 식량 놔두고 전부 다 화약, 탄약, 폼, 총 이런 거 전부 다 바다에 버립니다. 약 2톤 정도를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바다에 다 버리고 피난민을 태울 수 있는 만큼 태워라.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태우라고 지시를 하고, 그래서 정원 60명의 배에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거제도 장성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군함들은 부산항하고 진해항으로 이동을 하고, 민간 선박은 부산 장성포로 거제 장성포로 이동을 하는데 12월 23일 날 흥남항을 출항을 해서 12월 25일 거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의 인명 손실 없이 다 거제에 다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제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탑승 인원이 5명이 늘었습니다. 5명이 늘어버렸어요. 신생아 5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동현 중에. 그래서 이 신생아들을 라오 선장이 이름을 붙여줬는데 김치 1, 2, 3, 4, 5호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김치 1호하고 5호는 현재 지금 생존을 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 4호의 행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치 1호하고 특히 요 김치 5호는 지금 장성포에서 수의사를 하면서 지금 수의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자, 이 사진은 지금 현재 거제 장성포에 이제 공사 중인 그 흥남철수 기념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완공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한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시, 지금 요즘 한참 언론에 시끄러운데 전시작전 통제권,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한 1시간 정도를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면은 전시작전 통제권에는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자 하는 측과, 이거는 주로 보수 쪽에서 현재 현행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아니야, 이거는 군사 주권의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 두 가지 두 주장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군사 주권, 국가적인 자존심,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뭐냐?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생존권.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군사적인 주권, 국가적인 자존심이 필요하지, 우리가 주권하면 뭐합니까? 그 필요 없는, 정말 사치스러운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을 하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니까 좋죠?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간단히 그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CIA 국장도 하고 그다음 국무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2018년도
하노이 미북 회담, 그 다음에 싱가포르 회담 이런 거를 거의 막부에서 계속 주관을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이크 폼페오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만났을 때 했던 말, 내가 저 시진핑이를 만나니까 주한 미군 때문에 그 김정은 당신이 굉장히 불편해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껄껄껄 웃으면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 중공놈들 믿으면 안 돼요. 저 중공놈들이 만약에 지금 당장 그 미군이 철수하면은 내일 당장 우리 먹으려고 들어올 놈들이에요. 그 놈들 말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마이크 폼페오가 회고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주한미군을 보는 관점,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은 처음에는 대북 제재를 목적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북 제재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더 맞습니다. 이 주한미군, 우리 평택에 보면은 미군 기지가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크게 지었는데 그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는 미국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The largest, the newest, the best. 가장 크고 가장 최신이고 가장 좋은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좋은 이런 기지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군 나가라 해도 미군은 절대로 안 나갑니다. 우리가 미군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미군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을 더 원합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미군 혹시 철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앞당겨서 이야기하는 줄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미군이 한 명이라도 늘거나 줄이려면요, 지금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의 승인이 나기 전에는 미군이 줄이거나 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그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군이 좀 약간 이동을 했는데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자, 여러분, 이 한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자존이죠. 강자존. 참 좋은 말이죠. 제가 계룡대 해군본부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지하 1층에 3군 합동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딱 처음 계룡대에 가서 식당에 딱 내려가니까 식당 그 천장에 가로세로 한 1m 이상 되겠던데 글자 한자씩 강자존에가 딱 써붙여놨다. 제가 딱 그거를 보는 순간 이야, 그래, 군대에는 이런 게 붙어 있어야 돼 싶은 생각을 딱 하면서 밥을 한참 저 세 글자를 한참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평화는 지킬 능력이 있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게 국제정치의 기본입니다. 어떤 정치인의 말대로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했다가는 여기도 한방 저기도 한방 두드려 맞는 게 지금 현재 국제정치입니다. 쎄쎄가 평화를 절대 안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쏘고면 안 됩니다. 전쟁을 안 하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를 하려면 우리 힘이 지금보다도 넘사벽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힘을 키웠을 때 우리는 정말 두 발 쭉 뻗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현재 국방 예산이 전 세계 국방 예산보다도 더 많습니다. 전 세계 국방 예산의 55%를 미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내 힘이 부족하면은 힘센 놈 옆에 붙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생존권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